패널 손님 모시겠습니다. 김효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처음 만난 거죠? 네, 근데 저는 처음 같지가 않아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저기 저 EBS 강사하실 때 네. 완전히 그 1타 스타 강사였다고 하시던데. 예, 제가 아무래도 2010년부터 24년까지 한 15년 가까이 EBS에서 강의를 하다 예, 보니까 마이크 좀 당겨 주십시오. 저처럼. 네. 네. 당기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스타 강사라는 이름이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장수 강사는 맞는 것 같아요. 장수 강사? 거의 뭐 분장실 가면 그때 당시에 마지막 해는 거의 시조새처럼 예. 다 저보다 뭐 5년, 6년, 많게는 10몇 년씩 늦게 들어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아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영어 강사하신 거죠? 네. 아, 그 분야에 어떻게 이렇게 투신하게 됐습니까? 원래는 제가 팝송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팝송? 예, 어렸을 때 예. 이제 부모님께서 좀 그 당시에 이렇게 장발에 나팔바지에 이런 턴테이블에다가 레코드 LP 판. 올려가지고 네, LP판 들으시고 예. 이렇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경북 영천 시골에 예. 거기에 이제 뭐 어학원도 없는 이제 예. 그런 시골에서 팝송 들으면서 영어의 좀 소리에 먼저 오, 깨어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이제 가사를 해석하다가 스스로 독학으로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영어 학습 방법, 언어라는 게 하나 언어를 좀 떼고 나면 다른 언어들도 남들보다 좀 쉽게 배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저렇게 아이들이 어렵게 학원 다니면서 영어를 좀 돌아가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독학했던 내 이 노하우를 좀 나도 강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좀 가졌는데 처음에는 뭐 목동에서 강의하다가 거기서 좀 반응이 좋아서 강남 대성학원 같은 그런 종합반 학원도 강의를 했고 대치동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EBS에는 공채로 시험 봐서 네 합격을 했었습니다. 아, EBS 이제 공채 시험으로 들어가셔서 네, 강사를 하셨군요. 예, 누구처럼 뭐 엄마 아빠 찬스 아니고 예. 예,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실력파입니다, 여러분. 실력파. 김효은 대변인님이 실력파십니다. 근데 그 뭐랄까요? 닉네임이랄까요? 레이나? 네. 레이나가 무슨 말이죠? 레이나는 원래는 이게 스페니쉬어예요. 그 심규진 교수님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또. 네. 그래서 스페인어로 이게 여왕이란 뜻인데, 근데 여왕. 제가 여왕이라는 거는 아니고, 예. 제가 예전에 잠깐이긴 한데 밴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밴드? 네. 밴드 뭐 하십니까? 네, 제가 노래했습니다. 아, 보컬이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저 드럼을 치죠, 전 드럼. 어머!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저희 멤버들이 다 그 락그룹 퀸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퀸 좋아요, 저. 정말요? 너무 노래 술술합니다, 퀸 노래는. 네, 다음에 우리 LP 들으러 갈까요? 아니, 연주하러 가야지. 아, 연주. 그죠? 네. 와, 퀸을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 그룹명을 레이나 밴드라고 지었었고, 예, 예. 네, 강의명을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영어로 여왕이 퀸이니까 네. 스페니쉬로 레이나. 네네. 이야, 이거 제가 저 시청자 여러분,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돌발적으로 인터뷰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70 개띠거든요. 70 개띠입니다. 동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70 개띠라서 저희들은 80년대 팝송, 네. 완전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테이프 넣는 이거 맞아요. 넣어가지고 오후에 하는 김기덕의 2시에 이러면서 네. 그 녹음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공부를 빙자해서 네. 팝송도 듣고 맞아요. 그 중에 제일 가사가 좀 주옥 같은 게 노래가 많았던 게 비틀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퀸.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춤과 노래를 같이 하는 마이클 잭슨.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많이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그래서 학교에서 이 소풍 가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 들고 다니는 큰 카세트 네. 그죠? 그거 틀어놓고 마이클 잭슨 노래 틀어놓고 춤추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저는 대학교 때도 밴드를 했다 보니까 예. 락 음악을 사실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처음에는. 예. 네. 그래서 Journey. 저는 제일 좋아하는 보컬이 스티브 페리인데 예. 네, 음악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퀸의 프레드 머큐리. 프레디 머큐리. 네. 노래가 정말 그분이 참 불행하게 일찍 돌아가셨지만 거기 밴드의 로저 테일러라든지 브라이언 메이 기타리스트
멋져요, 멋져.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우파 진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네. 왜냐하면 이거 뭐 학교 다닐 때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말이죠.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혹시 노래 좋아하세요? 이러면 노래는 좋아하죠. 듣는 걸 좋아한대요. 그럼 하는 건 안 좋아합니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놀이 문화에 굉장히 취약하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집회도 앞으로 좀 오신 분들이 서로 옆 사람하고 친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끈끈한 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집회로 우리가 좀 기획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당내에서 좀 많이 의견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를 저희가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은 사실 이 당이 국민의힘 당의 전신인 뭐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뭐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당이 원래 대통령 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당이다 보니까 당원들이나 이 당직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이전 대통령 유력 후보에 의해서 동원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상당히 이게 체질화돼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집회 나가가지고 우리 손 잡고 같이 노래도 하고 뭐 연주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고 취약해요.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게 불이 붙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1020, 30 청년들은 뭐 이 드럼 들고 다니면서 북치고 있잖아요. 네, 자유대학 친구들. 부르젤라 들고 가서 막 부르고 있잖아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지금 문화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대중과 소통하는 어떤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확장될 것 같고 그래서 당원들도 지금 110만 명 돌파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메시지는 직설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은 메시지는 어려운데 알맹이는 없고 나한테 당장 다가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마를 할 때도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붙이는데 이걸 과연 제 또래 여성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청년 세대가 얼마나 내 메시지를 이해할까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좋은 강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지식을 잘 이해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게끔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인데 이 정치인들도 사실 그런 면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강사 1타 강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좋은 선생님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맞아요.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자기 말하기 더 어려워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20을 준비하면 한 7, 80 나오는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강사하시면서 돈은 많이 벌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출마할 때 뭐 재산 예. 막 보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예. 사실 제 동기들 중에는 동료 선생님들 중에는 제가 제일 돈이 없죠. 네. 아니 돈도 좀 버시고 하셔야죠. 처음에 제가 대치동 강의 할 때는 좀 그래도 또래에 비해서는 사회생활 일찍 한 거에 또 있지만 좀 경제적인 여유가 그래도 비교적 있었는데 EBS는 그게 출연료 개념이지. 그러네요. 그리고 EBS. 책 인쇄 좀 들어오고 요런 예. 거지. 그게 막 수강생이 많다고 온라인 강의에서 뭐 연 200억, 300억 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쏠쏠한 게 제조업이 아니에요. 예. 영어는 지문이 매해 바뀌지만 예. 이 사과탐 같은 경우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거의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이 드리는 이 비용에 비해서 수입은 많은 편이고 저는 그렇지 않다. 네. 지금 영어가 지금 그 뭡니까? 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그게 뭐라고 하더라? 뭐 패스만 하면 되는 지금 수능 영어 시험이. 그게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저는 그 절대평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평가를 할 거면은 좀 잘하는 친구들 다 90점 이상 나오면 되는 건데 예. 결국에는 이 10% 이하로 1등급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해버리니까 아이들 학력은 계속 높아지는데 영어 시험이 같이 따라서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이런 글쓰기로 나온 것들이 문제로 출제가 안 돼요. 뭔가 암호, 해독
문 같은 요번에 그런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출마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아이들이 가장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 이 폭발적으로 똑똑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어 교육이 아이들을 닭장에 가두어 놓고 이것만 외워라고 하는 그런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심각한 좀 위기감을 느껴서 이렇게 정책에 제가 손을 대고 싶어서 나왔던 건데 잘하셨네요. 네네. 많은 이 해외파 친구들이 수능 문제를 제가 풀려보면 이게 무슨 글이냐, 이글 어디서 났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 그리고 듣기 문제 같은 것도 맞아요. 들어보면 이거 기계음이야? 이거 사람 맞아? 너무 오글거리고 이상한 영어를 해서 도저히 귀를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겠다. 이거 닫고 예. 싶다 귀를. 예, 이럴 예. 정도로 너무 내추럴하지 않은 그런 비상식적인 영어 시험에 아이들이 12년 가까이 지금은 뭐 조기 교육까지 하니까 예, 그 예. 고통을 받는 거를 저는 하루빨리 좀 해소를 시켜주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참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네. 제가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공부 영어 책 딱 만났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첫 장이 기억납니다. I am a boy, you are a girl. 네. I am Tom, you are a Jane. 이게 기억이 네. 나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읽는 영어로, 그러니까 글자로 보는 영어로 배우다가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카투사 시험을 쳐가지고 미군 무대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제 겨울에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미군 무대 안에 가니까 막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근데 미군들이 뭐라고 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지? 세너클로스 이러더라고요. 네, 세네클로스. 세너클로스가 뭐지? 세너클로스가 뭐지? 사전을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산타크로스 할배. 맞아요. 정말 예, 그런 게 많고 저도 중학교 때 저 시골에서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 중에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받아쓰기 단어 시험을 치는데 1번 이러고 스크시언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시언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사이언스. 소메티메스 이게 뭐야? 그랬더니 막 sometimes 이런 게 나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지?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제대로 영어를 좀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레이나 선생님, 김여운 대변인님하고 지금 영어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소록소록 나네요. 저희들은 사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성문종합영어. 맞습니다. 성문종합영어 딸딸딸 외웠거든요. 영어 성적 좋았는데. 저 근데 그 책을 제가 강의하기 전까지 한 번도 완독한 적 없거든요. 예. 근데 영어는 늘 1등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문종합영어 다음 나온 책이 맨투맨입니다. 맨투맨입니다. 네. 맨투맨.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된 건 맞는데 실전 영어에서는 산타클로스 할배라고 안 합니다. 세너클로스라고 하죠. 정확하십니다.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발음 괜찮습니까? 네. 오늘 우리 김여운 대변인님 만나서 영어 이야기를 좀 하니까 옛날 이야기 생각도 나고. 자, 우리 정치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지금 뭐 제가 이거는 미리 시청자 여러분 미리 오늘 제가 처음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지를 사전에 좀 드렸습니다. 한동훈 계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총선 때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만세 안 부른 후보가 있었나요? 다 손잡고 부르죠 뭐. 근데 선거 때. 역대급으로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이 많이 풀렸어요, 언론에는. 이제 알겠네. 네. 아. 그게 정말 팩트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뭐 비례 앞번호를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었고, 저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정책 건의서랑 이력서를 들고 예. 제가 당에다가 똑똑똑 제가 노크를 했고, 직접 영업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영입 인재로서 제가 들어왔고, 그때 이철규 의원님 그리고 장동혁 당시의 사무총장 님이었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분이 모두 제 이력서를 받으셨고 그때 저를 발탁을 하셨던 거는 장동혁 지금의 대표님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게 사실 그 특정 정치인들이나 인물에 대해서 이 뭐랄까 이 마스크 평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방송할 때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영풍 TV는 도회적인 마스크, 완벽한 사투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스크가 좋으니까 사진 기자나 영상 기자들이 일단 주목을 하죠.
그럼 많이 찍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해가 있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한동훈 동생 이렇게 좀 수식어처럼 붙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뭐랄까 이미지가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처럼 또 부상을 하셨고 예, 예.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하게 우리 보수가 이제 좀 달라지나 보다라는 젊어지는 기대를 거다, 뭐. 했었죠 그때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지난 전당대회까지도 우리 모두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저는 뭐 대부분의 당원분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속았죠,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많이 속으셨죠? 이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인데 두 번 속으면 그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거. 자,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영입한 인재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장동혁 대표님이 상당히 어떤 분이세요? 만나보니까? 그 전에 사실은 처음 이력서를 예. 제가 어디다가 냈냐면 그 김태흠 충남도지사님께 이제 건너 아는 분께 소개를 받아서 도청에 가서 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충남도에 가서 근무하시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정치 쪽에 아는 분이 아예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사님께 아는 분을 통해서 제 통해서. 이력서를 드렸고 뭐 거기는 이제 도청은 또 공무이기 때문에 당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달만 해주신 거죠. 네, 그런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네. 그분이 김태훈 도지사님을 잘 아시는데 예. 그래서 이 좋은 사람 있다 예. 한번 추천을 드린다 했더니 그게 김태훈 당으로 도지사에서 장동혁 네, 이게 좀 웃긴 비하인드가 있는데 처음엔 정말 제가 맹랑하게 예. 그 peoplepowerparty.com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트에 이메일로 그냥 보내려고 했어요 제 이력서를. 예. 근데 아는 이 보좌진하는 후배가 예. 누나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아니 당 이 이메일인데 왜 아무도 안 봐?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거 볼 줄 모를 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설마 그랬더니 그래도 누락되지 않게 안전하게 좀 당으로 직접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경로를 좀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추천서가 이력서가 장동혁 네. 당시 네. 의원한테 네, 근데 이제 이철규 의원님보다는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님이 저를 더 이제 괜찮은 인재로 보셨으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정책회의에 2번 정도 제가 먼저 들어갔었고 예. 그때 이제 인재 영입 제안을 받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는 출마 제안까지 받았던 그런 케이스. 근데 출마를 했습니까? 예. 어디 쪽으로 하셨죠? 제가 경기 오산에 오산. 당시에 이제 안민석 오선 예. 의원이 있는 지역구였는데 예. 자객공천으로 사실 연고가 전혀 없었어요. 예. 하지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에 그 오선 의원에 대한 피로도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위에 오래 활동을 하셨던 그 후보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저도 교육 전문가. 예. 네, 그래서 좀 매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반대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맞네요. 예. 네, 오선 대 영선. 네, 그래서 남성 대 여성. 연세가 있는 분대 젊음. 네, 이렇게 해서 그럼 구도를 만들어서 원래를 출마를 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저는 자객으로 오산에 혼자 운전해서 새벽 4시에 갔거든요. 예. 기다려! 이러고 갔는데 후보가 공천을 못 받네요, 그쪽이. 예. 그래서 난 누구를 잡으러 온 자객이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략이 상당히 이제 잘못됐고 제가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긴 한데 뭐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섭섭한 거는 당에 솔직히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최선을 다했고. 공천을 받아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셨네요. 네네 그럼요. 근데 장동혁 대표도 뭐 처음에 대전시장 나갔다가 네 원외에 그런 서름을 좀 많이 겪으셔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네 그런 서름도 아시고 포카 치는 분들이나 갬블링 하시는 분들이 잘 쓰시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반 끝발은 좋지 않다. 처음부터 잘 되면은 이게 결과가 좋지 않다. 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네요. 예, 처음에 좀 울퉁불퉁하게 가야 그게 오래 간다. 네. 근데 뭐 여담이긴 한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제가 총선을 출마를 했어요. 전 당협이 뭔지 대의원이 뭔지 이런 선거 자체를 전혀 모르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오산으로 떨어져서 제 친구들 지인들 7명이서 모든 선거를 다
준비해서 마쳤습니다. 뭐 공보물까지 싹 다. 정말 신선하네요. 예, 정말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해봤고, 네, 그리고 법정 그 선거 비용 그 안에서 많이 아껴서 우리가 또 선거 운동을 또 해봤고, 이런 예.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봤다는 게, 제가 기존 정치계에서 계속 이렇게 커왔던 인물이라면, 물론 장점이 더 많았겠지만,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신참이 와서 선거 운동을 해봤던 거에 대한 장점도 저는 분명히 누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21대 그 총선 있잖아요. 그때 미래통합당. 네. 그러니까 그게 2020년이죠. 네. 그때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총선 백서가 빨리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 내용 보면은 저는 그 총선 백서 내용을 보고 저도 막 화가 나고 해서 저도 책을 한 권 썼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전국의 여러 사람들 인터뷰하는 기사가 이 내용들이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40대 여성 경찰관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미래통합당이라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러면 그 여성 경찰관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말할 것만 같은 할배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어머, 너무나 뭐랄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확한. 네, 무서우리만큼. 그러니까 여기 이 당에 정확히. 들어와서 직접 뛰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그 총선 백서, 제가 22대 총선 백서는 제가 참여를 예,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21대 때 그 총선 백서 내용과 22대 때 총선 백서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더라. 그때 지적되었던 것들이 문제점으로 그대로 고착화돼서 같은 판을 또 띄었으니 이게 이길 수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저는 그 사전 선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부실 선거는 맞다고 생각을 예. 하는 입장인데 예. 그것만 탓하기에는 지금 우리 당은 무엇을 그동안 그 4년 동안 준비를 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때 문제점이나 지금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도부가 너무 많이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한 16번 정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근데 어떤 방송회사 민주당 패널분이, 그거 제가 세봤는데, 20번이 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제대로 된 어떤 인큐베이팅이 무언가를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서 키워내고 발굴을 하는 그렇죠. 작업이 4년 동안 완전히 멈춰 있었던 그렇죠. 건데, 네. 그래서 더더욱 좀 중앙에서 좀 강권한 그런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단단하게 우리 당원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올라가는 이런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군대 같은 느낌 그게 우리는 이제 진짜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도부가 자주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떴다방들이 설칩니다. 한번 해먹고 훌쳐먹고 튀는 떴다방들이 설쳐요. 네. 지금 사실 비대위 그동안 하면서 떴다방들 엄청 설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 비대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당 사람도 아니던 사람들을 그냥 335 나랑 친한 사람 맞아요. 끌고 들어와서 비대위라 그래가지고 앞에 9명 탁 앉혀가지고 자기 얼굴팔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나가버리면 나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만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당에서 당비 내면서 당원으로 있었냐? 아니거든요. 외부 초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역시나 그게 떴다방이라는 표현이겠군요. 그래서 떴다방.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지금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변인님 지난 한 2달 동안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장동혁 지도부 8월 달에 출범했는데 9, 10, 11, 12 넉 달이잖아요. 넉 달. 근데 넉 달도 안 된 지도부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안팎에서 쥐 흔들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떴다방들이잖아요. 떴다방들. 네. 그래서 떴다방들 설치면 그거 집구석 망합니다. 그거. 집구석 망해요. 아니 정말 저는 게스트로 지금 왔는데 왜 이렇게 계속 청취자가 돼가지고 계속 사이다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중인데. 영풍 TV는 도회적인 마스크 완벽한 사투리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 개딸들도 개딸이지만 한 딸들이 많이 괴롭혔습니까? 우리 대변인님을? 네네. 예전에 제가 채널A 뉴스 방송에 한번 생방송으로 출연을 했다가 그때부터 제가 반한계로 완전히 찍혔었는데 저에게는 사실 각성의 계기이긴 했습니다. 이 팬덤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던 건데 예. 그때 당시에 질문이 제가 총선백서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조정은 의원하고의 그 대치 구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조정은 의원이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모함을 하는 그런 용도로 백서를 편향되게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아마 논조를 좀 끌어가고 싶어서 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여동생 이런 이미지처럼 예.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저는 뭐 천목회 또 이상규 위원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정말 사실대로 말을 해버린 거죠.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고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편향되게 쓴 적 없다. 질문지 내용 다 모든 이 위원들이 다 각계의 어떤 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편향되게 쓸 수가 없었고 질문 개수까지 우린 다 맞췄다. 이거 절대 편향된 거 아니고 조정원 의원이 과도하게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했더니 약간 음칫하면서 그러면 조정원 의원이 그 최고위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때 아마 질문이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왜 못 나가냐. 네. 이랬다가 악플을 그때 뭐 한 1000개 달렸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사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연락 자주 하시죠? 이렇게. 누구 조정문에게? 한동훈 전 대표와 네. 자주 연락하시죠? 그때는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글쎄 원래 친하지 않는데 궁금한 거 2가지 여쭤보긴 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또 뭐 한 1000개 달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그 특검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얼마나 많은 우리 당원 동지들이 시달렸냐.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그럼 그때 당대표였는데 어떻게 감정이 좋냐. 뭐 기억 상실이냐. 앙금 남았다. 그러니 말이 곱게 안 나올 수밖에 없고 난 그거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악플 한 1000개. 그러니까 토탈 한 3800개 정도 악플을 제가 먹고 집에 왔는데 저희 남편이 딱 저를 보자마자 너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도 화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 방송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천목회 뭐 분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왜 그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이 밑에 그 댓글들을 보니까 저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분을 욕을 한 건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단지 우리 당에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 오세훈 시장님 그 당시에 KS 인증 관련된 것도 직구 제품, 그 환경 호르몬이나 뭐 그런 발암 물질 같은 거 서울시장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이 제조업들을 다 망하란 얘기입니까? 유통업들? 그래서 걱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는 게 왜 오세훈 시장님이 비난을 받을 일이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상식선에서 벗어난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전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악플이 3800개가 달렸고 어떤 한 분은 지금 그분한테 친한계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한테 전화 와서 왜 그러셨어요? 이러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이제 악플이 엄청나게 달린 걸 보고 걱정이 되니까 너 미쳤냐?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 미쳤다!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나는 여기를 탈출해야겠다. 이건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어서 제가 좀 이제 각성을 했고 정말로 각성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이후에 제가 2주 이제 마지막 우리 정권 말에는 권한대행까지 하셨거든요. 네, 교육부 장관 부총리님께서 저를 또 영입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의대 증원 문제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교육부에서 그때 이 정부가 그립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마다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 뭐 한지아 의원 이런 분들이 갑자기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부가 추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때에 좀 당에서 오히려 뭐랄까 일을 그르치는 것 같은 좀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더욱 저는 좀 확신을 했고 그 뒤에는 많은 분들의 이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저도 이제 스스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이게 실체가 무엇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안 하셨고 그 죄라면 그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 딸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본인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황 설명을 했을 뿐인데. 네. 그죠? 네, 그리고 내용에 대한 반박과 비판은 얼마든지 달게 받겠고, 저는 저한테 달린 댓글 중에 건설적인 비판이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다라고 전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다짜고짜 뭐 육두문자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스피커 공격을 하는 것. 근데 심지어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네. 당대표 시절에 그 개딸들이 예. 좀 심하게 당원이나 아니면 당에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하면 예. 좀 멈춰달라는 식으로 뭔가 좀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를 진정시켜주는 류의 발언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한쪽은 안 그러잖아요. 예. 그걸 안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 당원 동지란 말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렇죠. 동지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숙청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인신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 이거는 새로운 종류의 관음증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여기 국회 앞에서 그 친한계 뭐 집회를 하던데요. 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고 유튜브 방송에 나올래 봤더니 한 200명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우리는 좀 그래도 사실에 관련된 어떤 그런 차분한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화력이 세 보이지 않는 건데 근데 너무 스피커를 무자비하게 못되게 공격을 하니까 뭔가 좀 세 보이는 거죠. 날카롭고 그게 화력이 좋아 일단은 보이니까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과잉 대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과잉 대표. 또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이상해요. 근데 많은 2030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예. 저는 제자들 중에 20대, 30대가 또 압도적으로 많기 예, 때문에 예. 심지어 제가 전에 오산에 출마했을 때는 제 첫 해의 제자인데 온라인 제자인데 벌써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아기띠로 안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선생님 저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할 정도로 이 청년 세대가 제 제자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예, 그 예. 친구들이 저한테 따로 DM으로 오는 말이 이상하다, 기괴하다. 교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청년들이 볼 때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그 장동혁 대표가 저 이틀 전에 쇄신안 네. 발표했는데 네. 거기 내용 보면 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요렇게 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일무삼유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일무삼유. 네, 설명 들어보죠. 일무는 무엇이냐? 부패 없게 하겠다. 아, 부패 척결.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공천이 아닌 이른바 돈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런 이 매관매직의 어떤 낌새가 보이면 이것을 중앙당에다가 부패를 신고 제보해달라라고 해서 이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맞습니다. 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부패무, 그 다음에 삼유는 무엇이냐? 청년을 많이 들어오게끔 하겠다. 네, 이것은 이제 뭐 오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컨벤션 효과도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인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원권. 을 극대화하겠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대표님께 제가 좀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그 혁신위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 자초되었던 혁신위. 근데 예. 제가 대표님께 대변인 인선이 된 첫날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던 게 혁신안 우리가 만든 혁신안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제발 거기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좀 채택해달라. 근데 그거를 지난 모든 혁신위의 안건들을 다 읽어보셨고 그중에 괜찮은 것들을 좀 뽑으셨는데 저희 혁신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국민청원처럼 예. 당원들께서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당원 게시판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1년째 묵혔던 게 어떻게 보면 지도부에서 그거를 눌렀을 가능성이 지금 크게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무마했을 가능성이. 예,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당원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게시판 이거 지금 바로 진상조사 해달라. 뭐 일종의 특검 같은 네, 그런 걸 좀 추진해 달라라고 해서 그게 청원이 예를 들어 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우리가 정한 건 없지만 뭐 5만 명 이상 뭐 7만 명 이상 이렇게 모이면 그것을 자동으로 100% 최고위 회의에 무조건 안건으로 올리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최고위에서는 이게 정당한 어떤 당원들의 목소리다라고 하면 이것을 전당원 투표에 붙이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좀 음해 세력에 의해서 뭔가 자기적인 어떤 그릇된 청원이 올라왔다면 그것을 최고위에서 뭐 그냥 부결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당심을 그대로 좀 전당원 투표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래야지 우리 당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당원 무서운 줄 알고 당신 무서운 줄 알고
당원의 뜻을 좀 받들어서 우리가 이 당 살림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원권을 극대화하겠다. 이거는 효능감과도 좀 직결된 것 같아요. 지금 당명 개정 관련해서 예. ARS 지금 하잖아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많은 당원분들께서 저한테 이번 지도부는 이 당원으로서의 이 효능감이 뭐 돋는다 이런 표현 아이들 표현으로 네, 돋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대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것은 그냥 기계적인 뭐 그런 물리적인 합당은 아니에요. 이건 섞어찌개밖에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섞어찌개 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지방선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 지자체장 분들과 또 시도 의원들께서는 지금 걱정이 되게 많으신 거를 저희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빨리 뭔가를 다 들어와 해가지고 합당을 해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하느니 서로의 이 체제를 서로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에 지방선거에 들어가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되어서 이 범야권 모두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거는 밤샘 토론으로 몇 박 며칠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연대는 승리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일무 삼류 쇄신안을 보면 모든 게 다 당원분들이 보시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청년 정치인들 우리 저 대변인님도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네.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 당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좀 배우고 싶고 친해지고 싶으니까 뭐 천목회라든지 뭐 성찰과 과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의 어떤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모임이다 하면 거기 가보고 이렇게 가보고 하는데 예. 처음에는 이게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그런 동아리 서클 모임처럼 생각을 하고 갔는데 결국에는 누구 개로 이름표가 붙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나는 벌써부터 이렇게 꼬리표가 붙게 되는구나. 이게 최고로 나쁜 점이구나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이제 발표한 아까 뭐 말씀하신 일무 삼류 그건 제가 그냥 붙인 예. 건데, 네. 지방선거 필승 전략을 쭉 보면은 그동안 그 보수 정당이 해왔던 그런 뭐 뻑하면 뭐 혁신안 발표하고 뭐 한다고 많이 했잖아요, 쇼를. 네. 근데 요번에 이렇게 보면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당원 200만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그 국민의힘 특히 영남 쪽에 가면 그런 배지들 많은데 당원이 많아지는 걸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조직으로만 움직이길 원하실 그렇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네? 당원들이 많으면 그 간섭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시어머니, 시누이 다 출동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당원들이 많으면 오히려 이거 환영하고 말이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럼요. 반대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이건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게 혁신이라는 게 사실 좀 뼈아프긴 한데 너무나 맞는 기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사실은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다시 컴백을 했고 또 조광안이라는 전 남양주 시장 네. 이분이 또 탄핵 반대 뭐 하고 뭐 한동훈 반대하는 연판장 돌리고 이런 분들이 들어왔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 많은 뭐 일부 외국 국민들도 며칠 사이에 막 헷갈려가지고 오해를 하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부분을 방송에서 많이 지적을 해드리고 또 해설도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인사로 나타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정점식, 조광환 그리고 그 최고위원회 멤버들 구성이 굉장히 선명한 우파로 가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 정점식 의원님은 그 아주 대표적인 검찰계에서는 너무나도 올곧은 그런 공안부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공안통이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체제 전쟁이라는 이 이름 하에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적절한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뭐 조광한 최고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분의 출신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원래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하셨으니까 그죠? 지금 우리 당에 좀 민주당 출신이었다가 전향하신 분들, 운동권이셨다가 전향하신 분들 정말 많고 많죠. 엄청 그분들 많죠. 없으면 지금 우리 이 뉴미디어계가 잘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적의 치부를 알고 이게 너무나도 더럽다. 나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건 저는 얼마든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와서 계속 딴소리하고 우리한테 불리한 여조만 들이대면서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딴지 놓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이 다른 건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조강한 최고님 같은 경우는 그 성찰과 각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는 그런 모임을 본인이 만드셔가지고 주도를 하셨고 첫목회하고 그 성찰과 각오를 제가 둘 다 들어가 봤잖아요. 첫목회는 젊은 사람들만 온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갔는데 첫 미팅부터 첫 만남부터 갑자기 좋은 얘기 서로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전당대회 룰 어떻게 할까? 5대5 할까? 7대3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 룰 일단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지금 다 선거 떨어지고 원외위원장 돼가지고 서로 침묵하자고 여기 온 거 아니냐. 우리가 거수기도 아니고 5대5, 7대3을 우리가 이걸 여기서 왜 하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가뜩이나 선거 떨어지고 원외 생활하는 이 추운 청년들 데려다가 뭔가 집단화 해놓고 병풍 세우기를 하고 그 맛을 제가 첫날부터 딱 보고 정이 싹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천목회를 2번 정도 나가고 안 나갔었는데 성찰과 각오 같은 경우에는 조광한 위원장님께서 불러서 어떤 뭐 그런 정치적 메시지 없이 그룹 스터디를 시키고 또 마지막엔 바베큐 서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야말로 친목으로 시작해 공부가 중간에 있었고 친목으로 끝났고 이 두 가지만 봐도 저는 정말 최고위원 잘 모셨다 생각을 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광한 위원장님은 이재명한테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남양주 시장일 때 그죠? 그럼요. 이재명에게. 왜 내가 열심히 싸워온 걸 당신의 치적으로 돌리느냐. 약간 거죠.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그냥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의 시장인데 더 상위 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이걸 들이민다?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기계가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못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탄핵 정국에 한남 관저 앞에 나갔었죠. 헌재 나갔었죠. 이분이 지금 결격 사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사람 떨어뜨리려고 온갖 걸 다 가져옵니다. 저는 그 무슨 한남동 무슨 칠상신가 뭔가 그 당시에 거기에 명단에 들어갔던 분들 중에서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 이름표만 붙이면 뭔가 욕을 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우리 보수에 원래 있었던 일인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이상한 민주당식 방식을 우리 당에 들이는 자들이야말로 저는 배신자하고 지금 이제 방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는 방송에서 오리지널이라고 하지 않고 가리지널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짜, 짜가 세력들이 가리지널 너무 좋은데요? 가리지널 세력들이 너무 설치면 지구성 망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 당원 게시판 사건 이제 윤민우 윤리위원장 새로 들어오셨는데 윤민우 윤리위원장도 그 멘트가 끝내주던데요. 와, 이력 보고요. 어떻게 이런 분을 왜냐하면 윤리위 인선을 할 때 위원장을 뽑지 않고 우리가 이제 호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처음부터 저희 모든 이 당직자분들하고 전체 분들한테 의원님들 전체한테 추천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뭔가요? 제가 그랬어요. 법조인이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대표, 사무총장, 비서실장 이 3명 이상의 지도부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가 첫 번째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모르면은 제가 그랬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인선을 너무 까다롭게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과거에 거의 저는 미국으로 치면 입국 심사할 때 팔란티어 AI 돌린 줄 알았어요. 과거의 모든 행적과 발언과 SNS 활동까지 다들 우리가 검증을 하면서 안 될 만한 사람들을 다 그냥 서류에서 뺀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렸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인선이 어렵다고 우는 소리 하시더니 위원장 딱
양력을 공식 자료를 우리가 보잖아요. 딱 봤는데 이런 분을 어디서 찾았지? 완전 전문가를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전문성 있게 또 그리고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윤리위 안타깝게도 그 명단을 누가 유출을 하는 바람에 좀 문제는 있었지만 그분들의 그분들의 이 이름이 명단이 최고위에 딱 비공개 회의 때 드러났을 때 제가 그때 들은 그 현장의 반응은 뭐야 아는 사람이 없잖아 였어요. 네, 그 정도로 예 열심히 좀 선별을 했습니다. 공정하게. 제가 그 윤민호 교수님 그 이력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진주 목걸이 하나 건졌네 이런 맞아요.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그 연구 자료를 보면은 그 중국인 뭐 공작단으로 의심되는 그 닉네임이 참붕어빵이라고 있습니다. 참붕어빵. 닉네임을 참붕어빵으로 쓰는데 요 놈이 아침 7시 8시만 되면은 댓글을 200개씩 써요. 이 패턴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참붕어빵 등등 몇 명이 있어요. 이 자들이 아침 시간대 200개씩 쓰고 저녁에는 100개씩 쓰고 이거 업무 지시 받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댓글 쓰는 패턴을 연구를 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딱 하면 그 참붕어빵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작업을 만들어내신 분이 윤민우 교수님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단계 사태는 이거 임자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발 조치를 했더라고요. 왜 고발합니까? 근데 이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네. 한동훈 측에서 고발이다. 그러면 본인이 고발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잖아요. 그렇죠. 왜 본인이 하지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고죄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일단 고발 매겨놓으면은 예. 기사는 뜨잖아요. 기사는 그러면 뜨죠. 뭔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머 경찰에 고발당했네? 뭔가 진짜 있다 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진짜 그럼 뭔가 잘못했나 보다 당무감사위원장이. 근데 이거는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수 그냥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가서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무고다. 그럼 본인은 책임에서 면피되는 거지. 면피되는 거죠. 이거 솔직히 저는 좀 참 네 뭐 좀 좀스럽다. 이런 걸 그런 우리가 생각이 뭐라고 듭니다. 하냐면 찌질하고 얍사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좀 이 야비한 행태를 벌이면 안 되죠. 떳떳하게 하란 말이에요. 떳떳하게. 네. 지금 단계 사태는 맞아요. 그리고 떳떳하게. 예 고발을 어떤 명목으로 했냐 보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 요게 이제 나중에 허위가 아니면 또 이제 무고죄가 되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업무방해다라고 했는데 업무방해 지금 누가 했습니까? 그때 당원 게시판 사태 처음 터졌을 때 갑자기 야밤에 그렇죠. 단계 셧다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다 내려버렸어요. 예. 이게 업무방해예요. 찾아내야죠. 왜 정당의 게시판을 셧다운을 시킵니까? 개인이. 당직자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어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도부 위에서 윗선에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색출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윤리위에서 저는 분명히 언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언론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쉽게 하면 개가 사람이 개를 물었대 이러면 그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개가 사람 무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뭐 어디 인터넷 신문에 뜨면 그거를 지상파나 종편에서 떠들어줘요. 그러면 그것도 선거 앞두고 며칠 전에. 네. 그럼 이게 정치권에서 받아가지고 사람이 개를 물었어요. 그 개는 진돗개였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가공이 돼요. 네. 근데 이게 한 바퀴 돌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인 것처럼 진실이 돼버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론 조작하는 건데 맞아요. 단계 사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계 게시판에 글 올려놓고 그걸 언론이 흘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이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단시간 만에 200~300개씩 뭔가 조작적으로 댓글이 달리는 것들 보면은 거의 막 1분 안에도 한 100개씩 달리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뭐 네. 속보로 놀라운 뉴스가 뜨는 경우에. 그런데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당원들만 로그인해서 쓸 수 있는 게시판이고 그렇죠. 하루에 어떤 큰 일이 있지 않고서야 게시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을 보면은 1, 2분 간격으로 그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함, 비방 혹은 우리 이 의원들 중에
소위 그 친윤이라고 분류가 되는 분들에 대한 비방, 정점식 의원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비방 같은 것들이 1, 2분 간격으로 그 가족의 이름인 것 같은 그런 아이디로 IP는 지금 2개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1, 2분 간격으로 한 10-6개만 연속으로 써도 이게 컴퓨터에 이 PC 모니터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한 면이 다 도배가 됩니다. 도배가 되죠. 그럼 만약에 그 부분만 딱 캡처 화면으로 뜨면 어떻게 될까요? 게시판이 완전 난리가 났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당원들한테도 미움을 받는 그렇지. 대통령이다. 이걸 가지고 뭐 그런 종편이나 공중파 뉴스에 패널로 나간 분들이 그거를 자료화면 띄우면서 거기에다 논평을 막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 논평을 가지고 또 기사가 쫙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사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언급을 하면 확대 재생. 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면 이게 상당히 국민의힘판 드루킹 사건입니다. 그렇죠. 안철수 의원께서 또 본인이 SNS에 피해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상식선에서 이상한 문제고 이건 범죄인 거지 누군가를 뭐 우리가 음해를 해서 쫓아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김효은 대변인님 영풍 TV에 첫 출연하셨는데 여러분들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도회적인 마스크, 완벽한 표준어. 네,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우리 김효은 대변인님,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클로징 멘트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지도부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지도부가 아닙니다. 뭐 작게는 우리 이 보수 진영을 위한 것이고 크게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명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우리 당이 가장 튼튼하고 강한 그런 집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쇄신안들을 내고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메아리 같지 않은 알맹이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사과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많으신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좀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단식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맞아요. 그때 가결됐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수박 색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을 비명 행사를 했던 그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그것을 좀 색깔을 다르게 입혀서 우리 쪽에 좀 대조를 해보면, 이번에 이렇게 사과하라 해서 했다. 내가 가진 걸 이렇게 내어주고 내가 피를 흘렸는데 내가 가장 이렇게 굽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걸 그래도 같이 함께 하자. 육참골단에 그런 메시지를 낸 것 존중하고 환영한다라고 했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반쪽짜리 사과다. 혹은 절연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SF 영화 같은 그런 비난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욕하는 대표를 욕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일종의 색출 명단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 사과의 의미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 사과의 이후에 우리 당은 좀 더 피하 구분이 확실해졌고 그걸 가지고 또 윤리위 결정 이후에 우리는 정말로 새롭게 또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대의를 보고 함께 좀 뭉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영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우리 주말에 그 마두로 때문에 우리가 화들짝 놀랐는데 이거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야, 저는 그거 보면서 미국의 힘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래 과거에 이제 아사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아사신이 뭐냐? 예. 원래 어쌔신이라고 어쌔신, 암살하다라는 이야기의 기원이 된 이슬람의 암살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슬람의 암살 조직이 주요 인물들을 이슬람 이런 세계에 암살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법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주요 활동했던 사람이 살라딘이었는데 예. 살라딘이 아사신 조직을 없애겠다라고 공언을 하니까 아사신이 그 살라딘의 침대에 당금을 딱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너 봐주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라딘도 더 이상 그 아사신 조직을 손을 못 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백 년 이제 가다가 나중에 몽골에서 이 아사신을 소탕해 버렸어요. 몽골 제국이
훌라고칸인가 그 네.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는 아사신 조직을 소탕해 버렸는데 그 정도로 어떤 그 주요 인사를 암살할 수 있다, 체포할 수 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 공포심을 주거든요. 이 최고 권력자, 의사결정권자한테. 세계의 독재자들에게. 그렇죠. 근데 심지어 사살보다 더 힘든 게 생포예요. 예. 예. 사살은 오히려 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포가 훨씬 어려운데 아니 베네수엘라의 그래도 최고 권력자인데 마두로가 생포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야 내가 이걸 보면서 역대 이런 작전이 있었나? 옛날에 그 미국에서 파나마 침공을 할 때도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미군. 그렇죠. 네. 그 노리에가를 이제 그 압송할 때도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뭐 몇 시간 만에 한 2시간 만에 작전해 가지고 그 마두로를 데려온 거예요. 와 내가 이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그 미국의 적들은 발 뻗고 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포도 이 정도인데 아예 사살하지 뭐 하면 내가 볼 때 하루면 어느 나라 지금 최고 지도자나 할 수 있다. 시그널이 나간 거니까. 그래서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계기가 되고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뭐 국제적인 변화나 이런 그 중요한 전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 지금 그 인간 안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 안보. 예. 인간 안보가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안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안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원래는 국가의 안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유엔이 결성되면서 그때도 안보의 개념은 국가의 안보예요. 근데 94년에 유엔에서 이제 그런 인간 안보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범죄 행위 이거를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진행시킬 때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 논의가 처음 들어온 게 인간 안보 개념이거든요. 예. 사실 그게 오래됐어요. 94년도 됐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벌써 지금 한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 전쟁 있죠.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 전쟁 이유는 사실은 국경 분쟁입니다. 예. 그 한 4,800km 되는 국경이 옛날에 이제 강대국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하게 그어놓은 바람에 그것 때문에 국경 분쟁이 그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전쟁이 촉발됐어요. 근데 태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공격을 그 캄보디아의 그런 범죄 단지 있죠. 예, 예. 카지노라든지 뭐 보이스피싱하는 그 예. 범죄 단지. 우리 또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범죄 단지. 거기를 맹폭을 하고 있어요. 폭격을.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계 문제는 그 다음이고 그 국경 문제는 그 다음이고 전쟁이 일어난 김에 그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를 계속 공격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와 관련한 그런 보이스피싱 단지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태국입니다. 거기 캄보디아 범죄 단지 쓰레기통에 나오는 여권 중에 19개가 태국 여권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원래는 태국이 입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국경 분쟁이 일어나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범죄 단지에 그 캄보디아가 개입됐다 정부가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 그냥 거기를 계속 폭격하는 거예요. 국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물론 국경 근처에 있긴 한데 네. 국경 그다음 문제고 요 보이스피싱 그 스캠 단지를 그냥 계속 폭격하고 있거든요. 어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베네수엘라가 그 마약 유통의 주요 거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재배되는 마약을 베네수엘라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거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콜롬비아는 이제 마약을 재배하는 콜롬비아 반군 소탕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하고 같이 그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제 뭐 반미잖아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이 지금 중간 기착지인 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하는 마약이 결국 그 미국으로 흘러가서 미국의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런 그 해악을 끼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개입돼 있다. 그러면 가만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사 작전을 했는데 우리가 그 나르코스라는 미국 드라마 있죠. 야, 네, 있죠. 네, 네, 네. 봤어요, 저도. 예, 나르코스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
그 미국의 그런 어떤 수사관이 멕시코에 가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잡으려고 마약 소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그 수사관이 그 목숨을 잃는다든지 피해를 입으면 군대가 가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내법적으로 마약과 관련해서는 법 집행과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국내법적으로는 이제 그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논의를 뭐 김정은이 하고 있죠. 근데 왜 김정은이 하는지 모르겠어. 조국당 뭐 진보당 뭐 예. 정의당 뭐 근데 이미 그런 개념조차도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범죄 행위를 당한 나라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런 활동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아까 말한 인간 안보 개념으로서 94년도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지금 미국이 진행을 시킨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범죄를 사주하거나 예. 범죄를 고의적으로 용인하는 예. 그런 이제 국가 지도자들은 똑같은 선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하. 예. 지금 뭐 전 세계 독재자들이 완전히 쫄겠는데요. 어유 이러면. 쫄죠. 아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베네수엘라의 그런 수뇌부들이 이미 미국에 포섭당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 측면이 좀 보이죠. 예, 예. 왜 그러냐? 아니 그 지금 미국이 제일 먼저 이런 그 작업을 하면서 시작한 게 마두로한테 현상금을 건 거예요. 뭐 수천만 달러 현상금을 거는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위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으니 사실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베네수엘라가 후진국이라도 최고 권력자의 위치를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그 현상금에 대해서 많은 어떤 내부자들이 이걸 넘어갔다. 또는 이제 마누로가 없는 베네수엘라를 원하는 이 내부자들이 꽤 있다. 협조. 협조.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넘어가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그날 그 마두로가 저 미국 뉴욕인가요? 이 지금 뭐 미국으로 넘어가면 남부 연방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던데. 근데 그 다음 날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 반응이 너무나도 쇼킹합니다. 예, 뭐 그렇죠. 전부 거리로 나와가지고 축제 파티를 벌이던데 이건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마두로가 해왔던 그러니까 차베스부터 마두로까지 20년간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우리도 국내 정치 있을 때마다 좌파 정권에 대해서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정말 이 마두로가 말 그대로 독재예요. 독재고 그 독재 과정에서 거의 한 7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국외로 탈출을 해버렸어요. 아, 그 정- 700만. 예, 그리고 지금 정말 뭐 그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아예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돈이 없습니다. 네. 예, 베네수엘라가 석유 그 최대 산지라고 하는데 그 최대 산지도 이게 초중진류라서 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그 전에는 미국하고 친미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쉐브론이나 이런 뭐 로얄 더치 쉘이나 이런 데서 정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회사 다 나가라. 그리고 자기들이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국유화하면서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조금 도와주고 있었는데 아니 중국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일단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도와주려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배를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초징질류를 정제하기 위한 또는 이제 그 원유 상태에서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플랜트는 바다를 통해야 됩니다. 바다를 지금 봉쇄를 해버리면 이게 돌아가진 않아요. 소위 말해서 그 파나마 운하 통제해버리면은 네.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지금 미국이 다시 가져갔죠. 다시 가져갔죠. 그죠? 예. 그러면 중국에서 오려면 지구를 거꾸로 돌아서 와야 돼요. 거꾸로 돌아서 와야 돼요. 저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가지고. 예, 예, 그럼 이거 뭐 생산성 면에서 아주 문제가 생기죠. 예.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최대 산지다라고 하시는 것도 알고 있으실 텐데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사실이니까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는 베네수엘라는
탐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탐사가 제대로 안 된 게 최대 선지. 그럼 탐사해보면 더 많이 나오죠. 탐사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베네수엘라는 그 내륙에 오리노코 벨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나오는 그 석유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석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연안 바다 해상 석유가 이 탐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의 바다 석유인 그 옆에 가이아나라는 국가가 있는데 네. 가이아나 광구가 우리가 대왕고래 광구했을 때 예로든 광구예요. 최대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륙봉이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이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해상도 지금 뭐 석유가 그래도 꽤 나오고 있는데 뭐 오리노코 벨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추가적으로 탐사하면 더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베네수엘라하고 가이아나하고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그 가이아나 광구 때문에. 예, 예. 근데 자기들을 탐사할 여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그 석유 탐사 업체, 시추 업체를 전부 잘라버려 가지고 그게 탐사가 안 되는데 여기를 탐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바다에 발생하는 탐사를 결국에 현재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탐사도 못하고 지금 개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다 배로 지금 막아놨으니까 미국이 이 해상 탐사만 해상 유전만 가져가도 사실 그 베네수엘라의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가이아나 광구에서 일어나는 그 석유는 이 오리노코 벨트보다 더 질이 좋아요. 그래서 질이 나쁜 석유로 유명한 베네수엘라가 바다에서 이제 유전을 캐면 더 질이 좋은 유전을 캘 수 있는데 지금 뭐 해상 봉쇄를 뭐 풀겠습니까? 미국이 풀진 않죠. 풀지 않죠. 예, 예. 그리고 뭐 이지스함 한 척이 있어도 베네수엘라가 뚫을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베네수엘라가 이제 파나마 운하가 일어났던 그런 현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그 차베스 이후에 마두로가 20년간 장기 독재를 하면서 사실 친중 좌파 독재 국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마두로가 미국으로 압송되면서 이게 친미 국가로 될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광장에 나온 그 베네수엘라 환호하는 국민들 표정을 보면 예. 야 이제 친중 좌파 정권 끝장났다. 우리는 뭐 친미 국가면은 좋겠다 이런 반응 아닌가요? 지금 이제 뭐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개입을 했을 때 예. 그거를 미제국주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뭐 우리도 뭐 제대로 우리나라가 알아서 잘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양키 고음을 외쳤거든요. 근데 진짜 미국이 빠지니까 이 대부분 나라가 개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란도 지금 내부에서는 그렇잖아요. 게다가 뭐 필리핀도 그래요. 필리핀도 결국 양키 고음 해가지고 철수했잖아요. 주 필리핀 미군 다 나가라고 하니까 진짜 나갔어.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즘 다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없는 미국과 절연하는 나라는 제대로 그 지구촌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나 그런 국민의 복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미 학습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 각국의 나라의 민심, 특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어제 그 뉴스를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이재명이 그 미국 방문했을 때 한 예, 보름 전부터 언론 보도가 났거든요. 예. 미국 간다. 뭐 트럼프 백악관도 이렇게 발표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시간, 거의 한 20일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미국 가는 모양이다 이랬는데 이번에 이재명이 중국 가는 거는 예. 거의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연말에 보도가 예. 연초에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방문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니 예. 아니 실제로 어제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중국 간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건 뭐 굉장히 급하게 나간 것 같은데 예. 어떤 그런 배경 같은 건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중국 쪽에 그런 뭐 요청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쪽으로
완전히 섰었죠. 우리가 그 미국 쪽으로 섰고 거기에서 많은 또 국익을 챙겼습니다. 뭐 잠수함 기항지라든지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재명도 사실은 그 핵잠수함을 어쨌든 선언적으로는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그게 그 중국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약간 저는 이 균형 외교를 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다독이고 뭐 그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중국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걸려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제가 뭐 이재명이 자기 뭐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보여준 게 두 번을 보여줬어요. 하나가 이란 때 보여줬어요. 그렇죠. 예, 이란 때 그냥 바로 공습해가지고 게임을 끝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 중국이 그런 B2 폭격기가 미국에서 대서양으로도 돌고 두 개를 보낸 거예요. 기만 전술로 예. 대서양으로 해서 거꾸로 이란을 가는 거 그리고 태평양을 통해서 이란을 가는 거 그거를 중국의 그런 레이더망이 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 예, 태평양 거는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발견 못해가지고 그냥 이란이 얻어맞고 이번에도 사실 베네수엘라에서 바로 직전에 중국에서 대사가 가가지고 지금 그렇죠. 접견을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때리면서 공항을 파괴해가지고 중국 대사가 아직도 거기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이륙을 못해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뭐 그 중국의 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 걱정하고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있어요. 예. 결국 이제 그 전투라는 거는 질보다 양이다. 그것도 일견 맞아요. 저는 뭐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데 이게 그 이 정도로 그 어떤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생포를 해올 수 있다. 이거는 질을 넘어서도 너무 넘어선 거라서. 최첨단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어떤 각국이 모든 보안이나 안보나 뭐 이런 전력이나 이런 설계를 저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신냉전도 신냉전이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흘리듯이 하는 이야기도 그게 아주 팩트에 기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그때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그 했거든요. 이야기 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특수전 전단을 이야기할 때 네이버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이버실은 해군 소속인데 예. 이번에 델타포스가 갔어요. 예. 델타포스 육군 소속이에요. 육군이죠. 그러니까 지상군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 예. 그리고 지금 아이슬란드 초반에 이야기했던 아이슬란드를 손에 넣고 싶다라고 예, 이야기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그널을 많이 보냈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 트럼프가 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작은 메시지라도 그거는 실행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작은 꼬투리도 다 실행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때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지? 라는 걸 이제 테이프를 다 돌려봐야 돼. 모든 나라들이.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봅니다. 예, 우리 그 공천 헌금 이거 이야기 좀 하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저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공천 헌금 화재가 동작구로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강선우, 김병기 이제 뭐 김현지 이름까지 나왔는데 예.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일 이제 여기서 핵심은 강선우도 아니고 김병기도 아니고 저는 김현지라고 봐요. 아하. 예. 김현지한테 정말 그 이수진이 본인이 정말 제대로 이야기를 한 거냐. 지금 이 김현지가 가지고 우리가 막 베일에 쌓여 있는 실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일 밖에 실세요. 지금 보니까 쌓여 있지도 않아요. 드러내놓고 실세네. 예.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 이런 아주 그 공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급박한 일들을 그냥 자기가
김현지가 그 게이트 키핑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 와 여기서 또 뭐가 더 나올까? 앞으로도 계속 김현지 이야기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이 건뿐만이 아니라 예. 이 건은 모든 게 만사 현통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좀 이 디테일로 파고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무리 우리가 패널로서 밖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어떤 사실관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 스피커들이나 패널들은 해설을 하고 뭐 이러면서 키울 수는 있는데 예. 자료를 안 주면 몰라.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결국 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팀이라는 게 조사하고 확인하고 자료 달라 그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어떤 좀 다른 그 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이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게 하나의 또 꼭지가 나오면 여기 이영풍 TV에서도 말을 하고 제가 뭐 다른 유튜브 가서도 또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또 그게 이 지금 정권이 얼마나 이거 자체가 일종의 그 국정농단화 되고 있지 않냐. 김현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는 거. 저는 이게 또 중요한 대여투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그 조간신문 보도들 보면 그 민주당 전 국회의원 이수진이 네, 그 자기가 받은 구의원들로 받은 탄원서를 네, 공천 헌금 관련 탄원서를 예, 당 대표실에 전달을 했는데 예. 그게 당 대표가 이재명이죠. 거기에 이제 김현지 이름이 거기서 등장을 하고 또 그 이수진 의원 방에 있던 보좌진이 네, 김현지와 통화를 했는데 예, 아 이거 뭐 잘 전달이 되고 있느냐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녹음 파일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오늘 이제 그렇죠, 그게 예. 나와서 지금 야 그럼 이거 김현지가 완전히 그럼 중간에서 뭉개버린 거네. 그게 당 대표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게 윤리감찰단으로 가서 윤리감찰단의 검증위원이 소위 말해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인 김병기란 말이에요. 자기와 관련된 그 탄원서가 오니까 바로 뭉개버리겠죠.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지금 경찰이 이제 곧 이제 수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또 정치자금 공천헌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연관이 돼 있을 때는 그게 이제 뇌물죄로 커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사이에 그런 문제도 뇌물죄 문제가 이슈가 있고 뇌물죄. 예, 그리고 어쨌든 최소 정치자금 문제는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투고 이렇게 뭐 대안을 찾느냐도 중요한데 예. 결국 사람들이 내부에 관심이 많아. 예. 외부 사람들도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관심이 많고, 예. 그리고 국민들도 민주당 내부 사정은 어떻게 돌아가지 거기에 또 관심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일단 걸려져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사후적으로 이거를 은폐했느냐, 뭐 그런 은닉죄나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이거를 한번 수사를 하면서 계속 이게 드러나고 그게 밝혀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거대 여당 내부에서 공천헌금 파문이 일어난다는 건 이거 지방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징조죠. 예, 이거. 안 좋죠. 특히나 이번에 강선우가 한 그런 행태를 보면 결국에는 1억을 내면 단수 공천이고 1억을 안 내면 경선인 거잖아요. 시스템 그렇죠, 공천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공천 신청하는 사람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 사실관계를 좀 밝혀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 좋고 뭐 우리도 우리 당 내부 사정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뭐 우리 당의 내부 사정은 잘 수습해 나가고 상대방의 그런 분열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잘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게 기본적인 뭐 정무의 방향이죠. 예. 지금 그 장도영 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쯤에 예. 당내 그 쇄신안을 직접 뭐 예. PPT 형식으로 뭐 발표를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났는데 예, 거기에 뭐 키워드가 청년이고 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어떤 혁신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쇄신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생각을 해요. 그게 내부적으로 너무 문제가 예. 많기도 했고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좀 이게 그 고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그 쇄신안이라는 방향성보다 예. 더 중요한 건 한동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쇄신안을 뭐 만든다 하면서 좋은 쇄신안을 그동안 만들었다고 하면서 많이 봤지만 거기에서 임팩트 있는 걸 솔직히 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냐 하는데 이렇게 변화하겠다고 하면 그걸 그렇게 변화하겠네요라고 하면서 열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윤리위원장 선임 문제. 예. 그리고 한동훈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항전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전하는 걸로 선택을 했다는 게 지금 각 이제 친한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예.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항전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리위원장이 빨리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매듭짓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찌 보면 필요하고 그리고 쇄신안이라는 게 거기에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넣으면 희석이 돼요. 덮여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애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적어도 쇄신안에 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70% 당원 70% 요거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임팩트 있는 쇄신안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청년들이 경선하면 비율 뭐 어느 정도 조정해주고 가점 주고 이거는 사실 매번 할 때마다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 가점을 뭐 상대치로 주느냐 절대치로 되느냐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반복해 왔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임팩트가 있기가 어렵고 적어도 70%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하고 제안했던 당심 70%. 당심 70%를 정말 이 쇄신안에 넣는다. 그러면 저는 임팩트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오케이. 다른 어떤 거는 글쎄 뭐 어느 정도 있을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대담 정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쉬고 오늘 해가지고 2주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풍 TV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새해가 밝았고 물론 이제 그 당의 사정, 우리 보수 진영의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자기 나름의 또 주장들이 있으시고 그거를 또 헤쳐나가는 지도부의 그런 또 현명한 선택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하루가 다르면 뭐가 터지고 하루가 다르면 뭐가 터지고 국제적으로 터지고 국내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항상 제가 뭐 보면 이 정확하게 이 상황을 분석하려고 들고 직시하려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결과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휘청휘청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